어머님,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시집 온 지 5 해가 되도록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이유 하나로 오늘도 자식 없는 빈방을 지키느라 수고가 많았다만 가문을 잊지 못하는 처지에 어찌 잠이 그리 달더냐. 얼음장 같은 독수공방을 지키던 가련한 본처 설이 친정어머니가 주신 소박한 백은 비녀 하나로 버티던 설이라는 이름의 본처였지요. 남편의 외면 속에 홀로 밤을 지새우며 얼음장 같은 손을 포개고 눈물 짓는 나날들이 이어졌지요. 말죽거리하담을 찾아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격려와 사랑입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쪽을 향해서 인사드릴게요. 그 와중에 시댁에서는 가문을 잇는다는 핑계로 화려한 가채를 얹은 천명이를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런 그녀 앞에 화려한 가채를 얹은 새빨간 비단 치마에 천명이가 나타납니다. 오늘 첫날 밤 이부자리는 저 형편없는 본처의 손으로 직접 깔게 하소서. 네가 손수 별채애가 비단 이부자리를 정성껏 깔아주거라. 새벽녘 시어머님은 설이에게 모욕을 줍니다. 자, 이 집 며느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한양 땅에서 소문난 명문가이자 청렴한 학자의 가풍으로 이름이 자자한 최판서의 집안에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서글픈 그늘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집의 안채 깊은 곳에는 시집 온 지 5 해가 지나도록 안방의 온기를 제대로 느껴보지 못한 큰며느리 윤설이가 살고 있었지요. 설이는 갸름한 얼굴에 단정한 눈매를 지녔으나 밤하늘의 별처럼 초롱초롱한 눈망울에는 늘 가만히 고인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답니다. 은은한 청회색 못이 저고리에 짙은 남치마를 입은 설이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서글픈 수묵화처럼 단아했지요. 쪽진 머리에 꽂힌 소박한 백은 비녀는 설이가 친정을 떠나올 때 어머님이 눈물로 쥐어주신 단 하나의 유품과도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설이의 하루는 매일 새벽 여명이 밝아오기도 전 시어머님의 안방 문 앞에서 무릎을 꿇는 무난 인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님,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문 밖으로 흘러나오는 설이의 목소리는 한결같이 맑았으나 안방 안에서 돌아오는 시어머님의 어조는 늘 얼음장처럼 차가웠지요. 큰며느리야, 오늘도 자식 없는 빈방을 지키느라 수고가 많았다만 가문을 잊지 못하는 처지에 어찌 잠이 그리 달더냐. 어서 부엌으로 내려가 차례상과 시어른들의 식사나 빈틈없이 준비하거라. 예, 어머님, 한돌도 흠이 없도록 살피겠습니다. 설이는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손끝만 하얗게 질려갈 뿐이었습니다. 점심 나절이 되면 시아버지 최판서가 인자한 풍채의 흰 수염을 단정히 쓰다듬으며 사랑채에서 설이를 불렀지요. 큰며느리야, 내 서재의 책상 위 서찰들이 어지러우니 깨끗이 정리하거라. 다만 학문의 깊은 뜻이 담긴 글들이니 글자 한자도 함부로 들여다보지 말고 그저 먼지만 털어내야 하느니라. 명심하겠습니다, 아버님. 최판서의 목소리는 언제나 점잖고 따뜻했으나 설이는 서재에 들어설 때마다 까닭 모를 서늘함에 몸을 가만히 떨었습니다. 청렴한 학자라는 시아버지가 어째서 며느리에게 글자 한자조차 들여다보지 못하게 단단히 단속을 하는 것인지 붉은 서첩들이 가득한 서재에는 늘 기이한 침묵만이 맴돌았지요. 저녁이 되면 사랑채에서 돌아온 시동생이 툇마루에 걸터 앉아 부엌대기 노릇을 하는 설이를 비웃듯이 쳐다보았습니다. 형수님, 오늘도 여전히 가엾은 손으로 솥뚜껑만 열고 닫으시는구려. 하긴 친정이 그토록 좁아지고 살림이 기울었으니 이 명문가에서 버티려면 몸이라도 바쁘셔야 하겠지요. 서방님, 며느리의 도리가 다 그러한 것이지요. 설이는 입꼬리 한 번 떨지 않고 조용히 한 발 물러섰으나 가슴 속에는 도덕적 분노와 슬픔이 짙은 안개처럼 차올랐습니다. 늦은 밤 남편이 안방으로 건너와 서글픈 눈으로 설이를 바라볼 때면 설이는 오히려
남편의 마음을 달래주곤 했지요. 부인, 내가 부모님 앞에서 부인을 지켜주지 못해 늘 미안할 따름이요. 아니옵니다. 서방님, 제 마음은 평안하니 심려치 마십시오. 속에서 새어나오는 한숨을 단정함으로 꾹 누르는 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깊은 밤, 온 집안 식구들이 잠들어 기척 없는 시간, 설이는 홀로 서재에 들어가 등잔불을 켜고 먼지를 털어내고 있었습니다. 책상 다리 밑 틈새에 서자락이 묘하게 끼어있는 낡은 서찰 한 권이 설이의 시선에 닿았지요. 글자 한자도 보지 말라던 시아버님의 경고가 떠올랐으나 설이의 손가락은 자석에 이끌리듯 그 누런 종이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순간 설이의 눈망울이 밤하늘의 번개라도 맞은 듯 크게 흔들렸지요. 서찰의 첫머리에 서글프게 박힌 이름, 그것은 바로 18년 전 암행어사로 활동하다 의문의 급사를 당했던 설이의 친정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누런 종이 위에는 친정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조사하던 한양 권력가들의 비리 항목과 최판서의 이름이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최판서와 영의정이 결탁해 아버지를 해친 것이 아닌가 하는 무서운 의심이 설이의 얼음장 같은 가슴을 세차게 때렸지요. 최판서가 친정이 몰락한 자신을 며느리로 삼은 것은 자비가 아니라 과거의 비밀을 영원히 묻어두고 친정에 남은 서첩을 감시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가문의 위선과 음모를 깨닫는 순간 서재방 마당에서 거친 바람 소리가 창문을 거세게 흔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댁에는 가문을 잇는다는 명목 아래 매파가 주선한 새로운 첩, 명의를 드리는 잔치가 벌어졌지요. 화려한 홍색 비단 치마에 풍성한 가채를 얹은 명의가 신부가마에서 내릴 때 온 집안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습니다. 명의는 야무진 눈매에 차가운 인상을 지녔으나 가마에서 내리자마자 설이를 향해 비웃음 섞인 목소리를 뱉어냈지요. 어머님, 이제 안방 주인도 바뀔 터인데 저 쓸모없는 본처의 손으로 직접 제 방의 비단 이부자리를 깔게 하시는 것이 가풍에 맞지 않겠습니까? 시어머님은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설이를 매섭게 쏘아보았습니다. 큰 며느리야 들었느냐? 세 사람의 뜻이 그러하니 내가 손수 별채에 가 비단 이부자리를 정성껏 깔아주거라. 설이는 하얗게 질린 손끝으로 화려한 비단 이부자리를 받쳐 들고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악인의 횡포와 모욕 앞에서도 설이는 단정한 태도를 잃지 않으며 별채, 침소로 걸음을 옮겼지요. 명의는 설이의 등 뒤에서 여전히 비웃는 듯한 숨소리를 내며 거만하게 따라왔습니다. 가품이라는 가짜 벽 안에서 본처와 첩이라는 위태로운 인연이 마주하는 순간 설이의 품속에 숨겨진 친정아버지의 서찰이 가슴을 따갑게 찔러왔습니다. 두 여인의 운명이 얽히기 시작한 그 새벽, 진실을 향한 첫 번째 비단 자락이 조용히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시댁의 모든 식구가 깊은 잠에 빠져들어 후원의 밤바람만이 정적을 깨우던 그 새벽 설이는 한 걸음 떼기가 마치 천근 무게처럼 무겁게만 느껴졌지요. 낮 동안 시어머님의 매서운 불호령과 새롭게 들어온 천명이의 날카로운 비웃음을 묵묵히 받아내며 설이의 하얗게 질린 손끝은 종일 가만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 품은 친정아버지의 낡은 서찰과 서재에서 발견한 최판서의 의문스러운 흔적은 설이를 그대로 주저앉게 두지 않았던 것이지요. 설이는 청회색 모시 저고리의 옷자락을 단정히 여미고 숨소리 한 자락도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가만히 발걸음을 옮겨 명의의 별채 문 앞에 섰습니다. 문창살 사이로 스며 나오는 희미한 등잔불 불빛이 설이의 단아한 얼굴을 쓸쓸하게 비추고 있었지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선 설이의 눈앞에 낮에 그 아나무인 같던 표독스러운 명의는 간데없고 단정하게 앉아 눈물을 훔치던 한 여인이 보였습니다. 명의는 화려한 홍색 비단 치마를 차분히 내리고 가채를 곁에 풀어둔 채 설이가 들어서자마자 소리도 없이 바닥에 엎드려 단정히 절을 올렸지요. 낮에 시어른들 앞에서는 안방 주인의 자리를 빼앗겠다며
본처의 속을 사정없이 긁어놓던 첩이 이 깊은 밤에 어째서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는 것인지 방 안에는 묘한 기류가 감돌았습니다. 명희는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마님을 부르며 치마 속에 야무진 솜씨로 숨겨두었던 날카로운 은장도 한 자루를 꺼내 서리의 발밑에 조심스레 내려놓았답니다. 그 은장도의 푸르스름한 칼날 위로 두 여인의 애달픈 눈망울이 한순간 마주쳤던 것이지요. 마님, 낮에는 시어른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 그토록 가시 돋친 언사로 마님의 가슴을 아프게 고쳐 팠으니 이 미천한 죄를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명희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진짜 목소리는 낮의 표독함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깊고 슬픈 울림을 담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본래 몰락한 무가의 딸로 최판서와 영의정의 잔인한 탐욕에 의해 가문이 하룻밤 사이에 멸문당하는 비극을 겪었던 여인이었지요. 최판서의 위선 가득한 집안에 복수를 하기 위해 그리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어사 영감의 핏줄인 설의 마님을 지키기 위해 일부러 천한첩의 신분을 자처하여 이 호랑이 굴로 기어들어왔던 것입니다. 명희가 내미는 장도는 시어른들을 찌르기 위한 칼날이 아니라 오직 두 여인의 목숨을 지키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동맹의 서약이었던 것이지요. 설이는 하얗게 질렸던 손을 뻗어 명희의 거친 손을 꼭 쥐어주며 5해 동안 홀로 얼음장 같은 독수 공방을 지키며 쌓였던 눈물을 가만히 흘렸습니다. 이 험난한 시댁 안방에서 자신을 감시하는 눈길만 가득한 줄 알았는데 이토록 든든하고 야무진 아군이 곁에 와주었다는 사실에 설이의 얼음장 같던 가슴이 뜨겁게 녹아내렸지요. 명희는 최판서가 평소 깊은 밤마다 외부의 손님을 만나 은밀한 명령을 받는 서재 밀실의 존재를 설이에게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또한 그 밀실의 자물쇠를 풀 수 있는 무가 가문의 특별한 단서와 최판서의 움직임을 살필 수 있는 비책을 전했지요. 두 여인은 매일 저녁 시어른들이 알지 못하도록 명희의 침소에 깔린 비단 2부짜리 첫 번째 단 밑에 비밀 서신을 끼워두고 서로의 안위를 살피기로 맹세했답니다. 이튿날 날이 밝자 두 여인은 언제 새벽에 만남이 있었냐는 듯 철저하게 남남이 되어 시어른들의 눈을 속이기 시작했습니다. 명희는 부엌에서 살림을 돕는 설이를 향해 본처 자리가 조만간 비게 생겼다며 시어머니가 듣기 좋은 소리로 앙칼지게 굴었지요. 시어머니는 그런 명희의 행동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설이의 속을 더 긁어놓았지만 설이는 입가 한 번 떨지 않고 단정하게 살림에만 열중했습니다. 그러나 늦은 밤이 되면 비단 자락 밑을 뒤집어 명희의 야무진 필체로 적힌 서신을 확인하며 최판서의 숨통을 조여갈 준비를 하나씩 맞춰갔지요. 청회색 모시 저고리 아래 설이의 가슴은 가문의 복수와 진실을 향해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고쳐 메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며칠이 흐른 어느 날 저녁, 사랑채 주위를 맴돌던 시동생이 묘하게 옥죄어오는 분위기를 풍기며 명희의 방 앞을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의문스러운 눈빛을 번뜩이며 형수님과 세 사람의 사이가 평온한 것이 어딘가 수상하다며 덫을 놓으려던 시동생의 기척에 집안에는 다시 한번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지요. 명희는 문 밖에 기척을 느끼고 일부러 화려한 가채를 흔들며 큰 소리로 설이를 무시하는 연기를 펼쳐 시동생의 의심을 영리하게 피해갔습니다. 두 여인의 은밀하고도 단단한 호의, 그물이 이 추악한 가문의 뒷면을 향해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넓혀져 가고 있었던 그 서글픈 봄날의 밤이었습니다. 최판서의 대가족이 누리는 부귀영화의 뒷면에는 한여름의 무더위조차 얼려버릴 만큼 서늘하고 잔혹한 가문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대를 이어 청렴한 학자라 칭송받던 이 집안이 그토록 며느리 설이에게 아이를 재촉하고 서재의 글자 한 자조차 보지 못하게 단속했던 진짜 까닭이 마침내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설이의 남편은 본래 최판서의 진짜 핏줄이 아니었으며 과거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은밀하게 자행되었던 추악한 시네리와 시바디의 잔혹사 속에서 태어난 아이였던 것입니다. 최 판서가 조정의 영의정과 결탁하여 군자금을 빼돌리고 그 죄를 서리의 친정아버지에게 뒤집어 씌운 것도 모자라 그 핏줄의 비밀을 아는 유일한 증인들을 하나씩 소리 소문 없이 지워왔다는 사실을 서리는 명의가 전해준 단서를 통해 마침내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깊은 밤 후원을 스치는 바람 소리가 마치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통곡 소리처럼 처량하게 울려 퍼지는 시간, 서리는 촛불 하나 켜지 않은 채 최 판서의 서재 밀실로 가만히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명의가 치마 속에 숨겨둔 야무진 솜씨로 자물쇠의 구조를 미리 알려주었기에 서리는 손끝이 하얗게 질려오는 긴장 속에서도 단단한 노쇠 자물쇠를 소리 없이 풀 수 있었지요. 삐걱거리는 책장 뒤로 드러난 차가운 벽면 안쪽에는 영의정의 붉은 인형이 찍힌 비밀 장부와 군자금 횡령을 모의한 서찰들이 낡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쌓여 있었습니다. 서리의 밤하늘의 별처럼 초롱초롱하던 눈망울은 분노와 서글픔으로 가득 차올랐고 억울하게 급사당한 아버님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라 신음 같은 한숨이 목구멍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무렵 안채의 시어머니는 명의의 태기가 생각보다 늦어지자 묘한 조급함에 휩싸여 사악한 계략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용하다는 무당을 한밤중에 사랑채 뒷문으로 불러들여 본처인 서리에게 살을 날려 쫓아내고 명의를 이용해 가문의 가짜 핏줄을 이어가려는 음모를 수군거렸지요. 명의는 벽 너머로 흘러나오는 시어머니의 독한 목소리를 들으며 오히려 거짓으로 임신을 가장하여 그들의 경계심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영리함을 발휘했습니다. 명의가 헛구역질을 하며 태기가 있는 척 연기를 하자 시어른들은 마침내 가문의 비밀이 영원히 묻힐 것이라 믿으며 방심하였고 그 사이 두 여인은 비단 이부자리 밑으로 서신을 주고받으며 최 판서의 목을 죄 결정적인 증거들을 한 점 한 점 모아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닮히는 법인지라 시동생의 의문스러운 눈길이 두 여인의 틈새를 사정없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님과 세 사람이 나누는 눈빛이 예전과 다르게 단단해진 것을 알아챈 시동생은 깊은 밤 툇마루 구석에 숨어 명의의 방을 드나드는 서리의 그림자를 집요하게 감시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서재 밀실을 정리하고 다급히 빠져나오던 서리의 청회색 모시 저고리 옷자락 한 가닥이 책상 다리 모서리에 걸려 가만히 뜯겨 나가고 말았습니다. 서리는 그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한 채 안방으로 돌아왔고 이튿날 아침 서재에 들어선 최 판서의 잔인한 눈빛이 바닥에 떨어진 흰 모시 옷자락 위에서 뱀처럼 번뜩였습니다. 최 판서는 흰 수염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사랑채로 서리를 급히 불러들였습니다. 찻잔을 내려놓는 최 판서의 손길은 점잔을 뺐으나 서리의 앞에 툭 던져진 뜯겨진 옷자락은 서슬퍼런 칼날보다 더 매섭게 다가왔지요. 큰며느리야, 청소만 하라던 내 서재 깊은 곳에서 어찌 내 저고리 옷자락이 발견되는 것이냐. 내가 혹시 내 집안에서 찾아서는 안 될 물건이라도 뒤지고 다니는 모양이로구나. 서리는 심장이 멎을 것 같은 두려움의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지만 밤하늘의 별처럼 맑은 눈망울로 최 판서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가 한 번 떨지 않고 단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그제 오후 서재 문틈에 낀 먼지를 닦아내다 저고리가 걸려 풀린 모양입니다. 제 칠칠치 못한 행실을 부디 꾸짖어 주십시오. 서리의 한결같은 단정함에 최 판서는 당장 증거를 잡지 못해 이를 갈았으나 가문 뒷면에 처진 호의, 그물이 탈로 날 위기에 처한 절체절명의 새벽이었습니다. 노돌 영감의 가녀린 숨결이 마침내 멈추고 후원의 서늘한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던 그 시간, 서리의 심장은 터질 듯이 세차게 고동치고 있었습니다. 노돌 영감의 자리 깔개 밑에서 빼낸 친필 유서와 서재 밀실에서 목숨을 걸고 건져 올린 영의정의 명령서는 서리의 청회색 모시 저고리 안쪽 가슴팍을 사정없이 옥죄어 왔지요.
시동생 김재희가 등잔부를 치켜들고 노비방 앞을 가로막았을 때 서리는 손끝이 하얗게 질려오는 두려움 속에서도 밤하늘의 별처럼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거두지 않고 단정하게 사랑채를 벗어났던 것이지요. 하지만 추악한 가문의 권력을 지키려는 악인들의 손길은 두 여인의 숨통을 조여 오기 위해 상상보다 훨씬 더 빠르고 잔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동생의 은밀한 고해를 들은 최판서의 눈빛은 이미 인간의 정을 잃어버린 채 며느리들을 집어삼킬 거대한 덫을 완성하고 있었던 가련한 새벽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채동이 트기도 전에 최판서의 집 대문 앞은 거친 말발굽 소리와 군졸들의 서슬퍼런 고함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조정의 영의정이 친히 서명한 임금의 명령서를 들고 들이닥친 군관은 본처 윤서리와 천명희가 국경의 군자금을 횡령하고 영의정 대감을 무고하려 했다는 흉악한 죄명을 소리 높여 외쳤지요. 들이닥친 군졸들이 서리의 단아한 청회색 모시 저고리를 거칠게 잡아 끌고 명희의 화려한 홍색 비단 치마를 사정없이 짓밟을 때 안채의 시어머니는 문틈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며 사악한 미소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가문의 위선과 비밀을 눈치챈 며느리들을 합법적으로 매장하기 위해 최판서가 영의정과 손을 잡고 역으로 덫을 놓았던 것이지요. 마당에 늘어선 시댁 식구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서리와 명희는 거친 오라줄에 묶인 채 한양 옥사로 향하는 가마에 처참하게 실리게 되었습니다. 한겨울에 매서운 한파가 고스란히 스며드는 한양 옥사의 깊은 지하 감방은 썩은 집과 차가운 돌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로 숨조차 쉬기 어려웠습니다. 거친 창살 사이로 새어드는 쓸쓸한 달빛 아래 두 여인은 서로의 얼음장 같은 손을 꼭 움켜잡은 채 살을 투과하는 추위를 견뎌내고 있었지요. 명희는 화려했던 가채가 풀어져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있었으나 무가 출신다운 야무진 눈매로 서리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마님, 최판서의 의심이 이토록 깊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진실의 턱 밑까지 도달했다는 뜻이니 부디 정신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제 치마 속 은장도와 마님의 품속 서첩이 있는 한저들은 우리를 함부로 죽이지 못할 것입니다. 서리는 배고 갔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해가는 중에도 고개를 단정히 끄덕이며 친정아버지가 남긴 친필 서첩을 가슴에 더 깊이 묻었습니다. 그 시간 옥사 밖에서는 또 다른 거대한 그물이 움직이고 있었으니 과거 윤허사를 따르던 옛 호위 가신들의 수장 한정수가 마침내 대궐 문 앞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매파 정씨가 목숨을 걸고 전해준 최판서의 밀서 사본과 노돌 영감의 죽음 소식이 가신들의 가슴에 도덕적 분노의 불길을 지폈던 것이지요. 가신들은 18년 동안 묻혀있던 암행어사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각자 품속에 최판서의 사생아, 호적과 핏줄 조작의 정황이 담긴 증언서들을 단정히 챙겨 들고 임금에게 직접 상소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최판서와 영의정은 옥사에 가두어 둔 두 여인이 절대로 살아나가지 못할 것이라 확신하며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었지만 진실의 서막은 이 차가운 감옥 안에서 오히려 더 시퍼렇게 날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지요. 한양 옥사의 깊은 밤이 지나고 마침내 관청에 서슬퍼런 군관들이 침국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며 감방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서리는 헝클어진 옷자락을 품위 있게 고쳐매고 쪽진 머리에 소박한 백은 비녀를 단단히 고정하며 자리에서 단정하게 일어났지요. 명희 역시 찢어진 홍색 치마 자락을 야무지게 걷어올리며 서리의 등 뒤에서 호위하듯 발걸음을 맞추어 나갔습니다. 옥사밖 마당에는 임금이 직접 주재하는 엄숙한 친국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고 그곳에는 최판서와 영의정 그리고 시동생이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거만하게 앉아 두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마침내 진실과 거짓이 한 하늘 아래에서 정면으로 충돌하며 거대한 심판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서글프고도 장엄한 아침이었습니다. 대궐 앞마당에 내리쬐는 아침 햇살은
눈이 부시도록 찬란하였으나 그곳에 모인 이들의 가슴 속에 흐르는 기류는 마치 살얼음판을 걷듯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임금이 친히 주재하는 친국 자리가 서슬퍼런 군관들의 삼엄한 호위 속에 펼쳐졌고 그 한복판에 윤서리와 명희가 거친 오라줄에 묶인 채 가만히 끌려 나왔지요. 서리의 배고 같던 얼굴은 옥고로 이내 창백하게 변해 있었으나 쪽진 머리에 꽂힌 소박한 백은 비녀와 밤하늘의 별처럼 초롱초롱한 눈망울만큼은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단정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곁에 선명이는 찢어진 홍색 비단치마 자락을 야무지게 여민 채 무가 출신다운 매서운 눈빛으로 시어른들을 매섭게 쏘아보고 있었지요. 영의정과 최판서 그리고 시동생은 자신들의 완벽한 승리를 확신하며 임금 앞에서 두 여인을 파렴치한 무고자라 소리 높여 몰아붙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전하, 저 미천한 본처 윤서리와 천한 천명이가 결탁하여 조정의 공신이자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고자 거짓 장부를 꾸며 영의정 대감을 무고하였으니 당장 저들의 목을 베어 가문의 가풍을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최판서가 흰 수염을 부르르 떨며 인자한 학자의 가면을 쓴 채 눈물로 짓고 고에 바쳤으나 임금의 깊은 눈빛은 이미 그들의 위선 뒤에 숨겨진 거대한 그늘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서리가 단아한 목소리로 대궐마당을 가득 울리며 떨림 없이 입을 열었지요. 전하, 신첩의 친정아버님이신 윤어사께서 18년 전 목숨과 봐가며 지켜낸 진짜 친필 서첩이 여기에 있사옵니다. 서리가 가슴 깊은 곳에서 꺼내 올린 누런 종이의 서첩을 두 손으로 받쳐 올리자 임금의 명을 받은 내시가 서둘러 그 서첩을 어전으로 날랐습니다. 임금이 서첩의 마지막 장을 등잔불 가까이 비추어 한자 읽어 내려가자 그 옅은 글자들 사이에서 영의정과 최판서가 18년 동안 조정의 군자금을 빼돌리고 윤어사를 비오는 밤 우물가에서 참혹하게 시해한 추악한 이름들이 또렷하게 솟아올랐습니다. 영희는 그동안 최판서의 밀실에서 치마 속 야무진 손길로 빼내었던 진짜 비밀 장부와 군자금, 횡령의 명백한 증거들을 마당 위에 단정히 내려놓았지요. 최판서와 영의정은 자신들이 평생 짜두었던 끝나풀의 그물이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찢겨나가는 모습을 보며 얼굴빛이 하얗게 질려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윤어사의 옛 호위 가신들이 최판서가 가문을 세우기 위해 자행했던 추악한 시내리와 핏줄 조작의 정황이 담긴 호적 서류까지 폭로하자 대궐마당은 거대한 도덕적 분노와 카타르시스로 가득 차올랐던 것입니다. 사필귀정이라 하였으니 진실은 묻혀도 끝내 스스로 솟아나는 법이 아니겠습니까? 임금의 준엄한 호통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대궐을 진동하였고 그 자리에서 서슬퍼런 형벌이 사정없이 내려졌습니다. 백성을 기만하고 임금의 어사를 살해한 대역죄인 영의정과 최판서에게는 차명의 처벌이 내려져 목숨으로 죄를 씻게 하였고 무고에 가담한 시동생은 거친 섬으로 평생 종신 유배를 떠나게 되었지요. 서리를 가풍이라는 이름으로 밤낮 없이 핍박하며 핏줄의 음모를 묵인했던 시어머니는 양반의 신분을 영원히 박탈당한 채 천한 노비로 강등되어 서리의 친정어머니 발밑에서 평생 죄를 뉘우치며 살아가도록 조치되었습니다. 남편 역시 죄는 없으나 가문이 폐문되었기에 평민으로 강등되어 한양 밖으로 멀리 떠나갔고 서리와의 부부연은 단정하게 풀려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모든 신원과 복수가 이루어진 그 따스한 봄날, 서리와 명희는 나란히 친정사당 앞에 서서 활짝 피어난 봄꽃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5해 동안 홀로 얼음장 같은 독수공방을 지키며 눈물 짓던 본처 서리의 고난은 마침내 끝이 났고 가문의 어머니 자리를 되찾아 친정의 명예를 드높이게 되었지요. 명희는 화려했던 첩의 가면을 벗고 본래의 의기 넘치는 무가의 딸로 돌아가 서리의 영원한 자매이자 호의가 되어
곁을 지키기로 맹세했습니다. 본처와 첩이라는 가풍의 가짜 그림자가 다 풀린 자리에 인생의 모진 풍파를 함께 이겨낸 두 여인의 진짜 아름다운 호의, 그물만이 사당마당에 찬란하게 남았던 참으로 가슴 벅차고 감동적인 결말이었습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쪽을 향해서 인사드릴게요.